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조셉 콜레드의 소설 어둠의 심장을 준비했어요. 고요한 강 위에서 펼쳐지는 한 남자의 여정은 인간의 탐욕과 광기를 깊은 숲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진실은 때로 빛보다 더 눈부신 울림을 남기네요. 그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넬리오라는 작은 요트는 돛을 접은 채 닻을 내리고 고요히 떠 있었다. 강물은 이미 차올랐고 바람은 거의 멎어 있었다. 이제 강을 따라 내려가야 했으므로 물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템스 강하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수로처럼 우리 앞에 길게 뻗어 있었다. 저 멀리 바다와 하늘은 경계 없이 맞닿아 하나가 되었고 그 사이 빛나는 공간 속에서 조수에 실려 떠오르는 바지선들의 붉게 그을린 돛들이 뾰족하게 솟아군데군데 정지해 있는 듯 보였다. 해안은 희미한 안개에 쌓여 바다로 점점 사라져갔고 그레이브젠드 위쪽 하늘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 너머로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도시 위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의 선장인 동시에 주인이기도 한 사람은 회사 이사라 불리는 이였다. 그는 뱃머리에 서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는 다정히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강 위, 어디에서도 이보다 더 항해자의 풍모를 지닌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마치 조타수 같았는데 뱃사람에게 그것은 곧 신뢰 그 자체였다. 그의 일이 저 빛나는 강어기가 아니라 저 뒤편 그늘진 도시 속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바다라는 끈으로 서로 묶여 있었다. 바다는 오랜 이별 끝에도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었고 서로의 이야기나 신념까지도 너그러이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변호사는 나이가 많고 덕망이 깊어 갑판 위 유일한 방석과 양탄자를 차지했다. 회계사는 도미노 상자를 꺼내 조각들을 건축하듯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를로는 뒤편 미진 돛대에 기대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피부는 누렇게 떠 있었으며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수행자의 모습 같았다. 두 팔을 내려 손바닥을 밖으로 보인 채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우상과도 같았다. 닻이 단단히 고정된 것을 확인한 이사가 우리 곁으로 와 앉았다. 우리는 느슨하게 몇 마디 나누다가 곧 배 위는 조용해졌다. 무슨 이유에 선지 도미노 놀이는 시작되지 않았다. 우리는 사색에 잠겨 있었고 멍하니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루는 고요히 저물어가고 있었고 물은 평화롭게 빛났으며 하늘은 티없는 광활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식스 늪지 위에 낀 안개조차도 빛에 물든 맑은 천으로 보였고 그 천은 내륙의 수번덕에서 드리워져 낮은 해안을 감싸고 있었다. 다만 서쪽 위쪽으로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것은 태양이 다가올수록 더욱 어두워지며 마치 분노하는 듯 보였다. 마침내 태양은 둥근 궤도를 따라 서서히 떨어지더니 빛나는 흰빛에서 서서히 붉은 기운을 띤 어둡고 차가운 온으로 바뀌었다. 마치 그늘에 짓눌려 갑자기 꺼져버릴 듯 그 위세가 사라진 듯 했다. 물 위의 빛은 변했고 고요함은 덜 찬란해졌으나 오히려 더 깊어졌다. 오랜 세월 동안 강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온 이 늙은 강은 세상의 끝까지 이어지는 수로로서 위험 있게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그 강을 순간의 화려한 빛이 아니라 오래도록 남아온 기억의 장엄한 빛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과거의 위대한 영혼들을 불러내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 이 강물은 수없이 많은 사람과 배를 실어 나르며 그들을 고향의 안식으로 혹은 바다의 전투로 이끌었다. 드레이크경에서부터 프랭클린경까지 명예로운 기사들이 이 물길을 지나갔다. 황금으로 가득한 선체를 몰고 돌아온 골든 하인도어에서 결코 돌아오지 못한 에러버스와 테러웨에 이르기까지 이 강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다. 개척자와 정복자, 동인도 함대의 장군들, 상인들, 군함들 모두 이 강을 떠나며 검과 횃불을 들고 나아갔다. 이 강은 꿈과 제국의 씨앗을 실어보냈다. 태양이 지고 강 위로 어둠이 내리자 강가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챔먼 등대가 진흙 평원 위에 우뚝 서서 강한 불빛을 내뿜었다. 강길에는 수많은 배들의 불빛이 오르내리며 저 멀리 서쪽에는 여전히 거대한 도시의 그림자가 하늘에 검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마를로가 불쑥 말했다. 이곳도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땅 중 하나였소. 마릴로는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여전히 바다를 떠도는 사람이었다. 그에 대해 가장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점이라면 그가 자신이 속한 계층을 잘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뱃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방랑자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뱃사람들은 정착민처럼 살아간다. 그들의 마음은 늘 배에 붙어 있고 바다가 곧 그들의 조국이었다. 한 배는 다른 배와 크게 다를 것 없고 바다는 언제나 같다. 그 불변의 세상 속에서 이국의 해안과 낯선 얼굴, 끊임없이 변하는 인생의 풍경들은 그저 무심히 흘러가 버린다. 뱃사람들에게는 신비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바다만이 신비로울 뿐인데 그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자 운명만큼이나 알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니 그들이 땅에 내려 겪는 것들은 대개 시시한 일화일 뿐이다. 하지만 마를로는 달랐다. 그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사건의 의미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감싸고 흘러나오는 빛 속에 있다고 여겼다. 마치 달빛에 비친 안개가 희미한 후광처럼 드러나듯 이야기는 바깥에서 번져 나와야 비로소 의미를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서 받아들였다. 그러자 그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아주 오래전 로마인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어제 일처럼 말이오. 이 강에서 빛이 흘러나왔다고? 기사들이라 했소? 그래, 기사들이 있었지. 하지만 그건 들판 위를 휙스쳐 지나가는 불길 같았고 먹구름 속을 번쩍이는 번개 같았소. 우리는 지금 그 깜박이는 불빛 속에서 살고 있소. 하지만 그 전날 이곳은 온통 어둠뿐이었지. 한번 상상해 보시오. 지중해의 화려한 뱃사람, 로마 군단의 사령관이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을 받고 북쪽으로 끌려오는 거요. 서둘러 갈리아를 가로질러 달려온 뒤 이 강 위에서 병사들을 실은 배를 맞게 되는 거요. 달랑호선 같은 판자로 만든 배 위에서 이 낯선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겁니다. 양식은 거의 없고 마실 것은 템스 강물뿐. 어디에도 와인을 기대할 수 없었소. 드문드문 군영이 있긴 했지만 풀더미 속에 바늘처럼 흩어진 초소에 불과했소. 추위와 안개, 폭풍, 병, 유배, 그리고 죽음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소. 죽음은 공기에도 물에도 숲속에도 숨어 있었지. 아마 이곳에서 그들은 파리처럼 쓰러져 갔을 것이오. 그렇지만 그들은 해냈소. 불평도 없이 묵묵히 버텼을 것이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겪은 일을 자랑처럼
늘어놓았을 거요. 그들은 어둠에 맞설 만큼은 강인한 사람들이었소. 아마도 어떤 이는 언젠가 라벤나 함대에 배속될 승진을 바라보며 버텼을 것이고, 혹은 로마에 힘있는 친구들이 있어 이 끔찍한 기후 속에서도 살아남기만 한다면 출세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겠지. 또는 한번 상상해 보시오. 로마 시민 중 한 젊은이가 주사위에 빠져 빚을 지고 총독이나 세리의 수행원으로 이곳까지 흘러들어오는 거요. 늪지대에 내리고 숲속을 걸으며 마침내 이 땅 깊은 곳에서 야만의 한가운데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숲의 신비한 생명, 밀림의 기운, 야생인들의 눈빛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설명할 수 없고 역겨우면서도 이상한 매력을 지닌 그 야만성 속에서 그는 서서히 무너졌을 거요. 후회와 탈출에 대한 갈망, 역겨움, 그리고 마침내 증오와 굴복이 그를 지배했을 것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팔을 들어 불교의 석상처럼 앉아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가 똑같이 느끼지는 않을 거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효율성이요. 효율성에 대한 헌신. 그러나 그때 그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았소. 그들은 식민자가 아니었고 다만 정복자였지. 정복에는 오직 힘만이 필요하오. 그것은 다른 이들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우연일 뿐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오. 그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을 강탈했고 그것이 폭력과 사륙을 낳았지. 눈을 가린 채 어둠 속으로 돌진한 셈이었소. 땅을 정복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와 다른 피부색을 가졌거나 코가 조금 납작한 이들로부터 빼앗는 일일 뿐이요.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지. 그나마 그것을 정당화하는 건 오직 사상이요. 허울뿐인 감상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바칠 만한 어떤 생각, 숭배할 만한 무엇, 그 앞에 희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생각 말이오. 내 얘기가 지루할지도 모르지만 조금만 들어주시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그때 런던으로 막 돌아왔을 때였소. 인도양, 태평양, 중국해를 두루 다녀오고 나니 한동안은 그저 빈둥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지. 그러다 어느 순간 배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소.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더군. 배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소. 나중엔 그것조차 지겨워졌지. 어릴 적 나는 지도를 보는 걸 무척 좋아했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를 들여다보며 끝없이 상상에 빠지곤 했지. 지도 속에는 아직 공백이 많은 곳이 있었고 나는 손가락으로 그 빈칸을 짚으며 언젠가 저곳에 가리라 다짐하곤 했소. 북극도 그중 하나였지. 하지만 결국 거기엔 가지 못했소. 이미 그 매력은 사라졌거든. 그래도 남아있는 공백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흰 공간 하나가 나를 끌어당겼소. 물론 그 무렵엔 이미 그것도 빈칸이 아니었소. 강과 호수, 지명이 지도에 가득 들어차 있었지. 더는 신비로운 흰 공간이 아니라 어둠으로 덮인 땅이 되어 있었소. 그런데 그 안에 유난히 눈길을 끄는 강이 하나 있었소. 엄청나게 긴 강인데 지도 위에서 보면 마치 거대한 뱀이 뻗어있는 모양 같았지. 머리는 바다에 닿아 있고 몸은 땅을 휘감으며 멀리 이어져 있었으며 꼬리는 대륙 깊숙한 곳에 사라져 있었소. 나는 어느 가게 창문에 걸린 그 지도를 바라보다가 마치 새가 뱀의 시선을 받은 듯 넋을 잃었소. 그 순간 나는 알아차렸지. 저 강의 배가 다니려면 반드시 선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바로 그 배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소. 그 회사가 대륙에 있는 무역회사라는 걸 알았지만
내겐 그곳에 사는 친척들이 있었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지. 내겐 흔치 않은 일이었소. 나는 늘 내 길을 스스로 찾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던 거요. 남자 친척들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소. 하지만 여인들에게는 통했지. 그중 한 명, 나의 숙모는 무척 열정적인 분이었는데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무엇이든 해드릴게요 라며 여기저기 힘써 주었소. 그 덕분에 나는 강을 오르는 증기선에 선장 자리를 맡게 되었지. 아주 빠르게 말이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회사의 선장 하나가 토착민과의 다툼 끝에 죽었다 하더군. 내 기회는 바로 거기서 온 거였지. 그 사람 이름은 프레슬레벤이었는데 덴마크 사람이었소. 그는 평소엔 온순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몇 년을 보내다 보니 결국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마을 추장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추장의 아들이 창을 들이밀었지. 창은 그의 등 사이로 손쉽게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났소.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숲속으로 흩어졌고 마을은 텅 비어버렸소. 집들은 무너져 썩어갔고 풀만이 그 위에 자랐지. 몇 달이 지나 내가 그곳을 찾았을 땐 풀은 그의 갈비뼈 사이로 자라나 있었고 뼈는 그대로 남아있었소.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거요. 어쨌든 그 영광스러운 사건 덕분에 나는 그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었지. 곧장 채비를 마치고 바다를 건너 회사를 찾아갔소. 그곳은 나로 하여금 흰 회칠로 덮인 무덤 같은 인상을 주었소. 사람들은 그 회사를 두고만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꿈은 해외 제국과 무역으로 금전을 쓸어 담는 것이었지. 나는 큰 이중문이 반쯤 열린 건물 안으로 들어갔소. 삭막하게 쓸어놓은 계단을 올라가 첫 번째 문을 열었더니 집방석 의자에 앉아 검은 털실을 뜨개질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었소. 한 명은 뚱뚱했고 다른 한 명은 홀쭉했지. 홀쭉한 여인이 일어나 여전히 눈은 내리깔고 손은 계속 뜨개질을 하며 곧장 나에게 걸어왔소. 마치 몽유병자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 피하려 했는데 그녀는 내 앞에서 멈춰서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를 대기실로 이끌었소. 그곳은 소박한 방이었소. 가운데는 나무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벽을 따라 단출한 의자들이 둘러져 있었지. 한쪽 벽에는 커다란 지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무지개 같은 색깔로 덧칠돼 있었소. 빨강, 파랑, 초록, 주황, 보라. 그 색들은 제국주의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었지. 나는 잠시 그 지도를 바라보다가 이름을 불려 안으로 들어갔소. 안에는 희미한 불빛 속에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앉아있는 뚱뚱한 사내가 나를 맞이했소. 그는 다정하게 악수를 청하며 프랑스어를 몇 마디 묻더니 곧 좋은 여행 되시오 라고 말했소. 그게 전부였지. 다시 대기실로 나오니 백발의 비서가 문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소. 기밀 유지와 관련된 약속이었지만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니었소. 나는 그저 묘한 음모에 빠져든 듯한 기분이 들어 얼른 빠져나가고 싶었지. 밖으로 나오자 그 두 여인은 여전히 검은 털실을 뜨고 있었소. 그때 나는 섬뜩한 기분을 느꼈소. 마치 어둠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보였거든. 젊은 여인은 끊임없이 낯선 이들을 맞이해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고 늙은 여인은 무심하게 안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소. 그 시선은 무심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했소. 나는 그들이 죽음의 문지기 같다고 생각했소.
마릴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공기를 가리키듯 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의사에게 들러야 한다는 절차가 남아 있었소. 비서가 단순한 형식일 뿐이라고 했지. 의사는 내 맥을 짚어보더니 갑자기 내 머리를 재보겠다고 했소. 머리 앞뒤, 옆, 위, 온갖 치수를 재며 꼼꼼히 기록했지. 나는 어리둥절했소. 그는 내게 나는 과학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는 이들의 두개골을 기록해두는 것이요 라고 말했소.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기록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피식 웃으며 돌아오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소. 게다가 변하는 건 머릿속이지 바깥이 아니오라고 했소. 그는 다시 물었소. 가족 중에 미친 사람이 있소? 나는 몹시 불쾌했지만 그는 태연했소. 나는 정신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의사는 조금은 그래야 하오. 나는 당신들이 겪는 정신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싶소.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조언을 했소. 무엇보다 화를 내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열대에서 가장 필요한 건 침착함이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흔들며 침착을 되뇌었지. 마지막으로 숙모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소. 그녀는 한껏 들떠 있었고 나는 오랫동안 따뜻한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 방은 여느 부인의 거실처럼 아늑했고 벽난로 옆에서 그녀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회사에 큰 행운을 안겨줄 인물이라고 치켜세웠소. 나는 속으로 어이없었지. 고작 강을 오르는 작은 증기선을 맡게 된 것뿐인데 말이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빛을 전하는 사절처럼 여겼소. 수백만 무지한 영혼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을 때 솔직히 나는 몹시 불편했소. 그래서 회사는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거라고 넌지시 말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일꾼은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지. 나는 껴안침을 받고 플란넬 옷을 입으라. 편지를 자주 쓰라는 당부를 받으며 집을 나섰소. 그런데 길을 걸으며 문득 스스로 사기꾼이 된 기분이 들었소. 나는 한때 하루 만에 세상 어디로든 훌쩍 떠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만은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듯한 묘한 두려움이 엄습했소. 이윽고 나는 프랑스 증기선에 올랐소. 그 배는 해안 곳곳을 들르며 군인과 세관원들을 내려놓았지. 나는 갑판에 서서 해안을 바라보았소. 해안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지풀은 숲은 너무 짙어 거의 검게 보였고 흰 파도가 그 가장자리를 따라 흩날렸소. 직선처럼 뻗은 해안선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햇볕은 뜨겁게 내려앉아 땅은 김을 내뿜는 듯 했소. 가끔 파도 속에서 흰 점들이 드러났는데 작은 정착지들이었소.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늘끝만큼 작은 흔적일 뿐이었지. 배는 멈춰서서 군인들을 내리거나 세관원들을 내려놓았소. 허허벌판 같은 곳에 깃발과 양철 지붕이 달린 오두막 하나, 그것이 전부였소. 어디서든 죽음은 일상처럼 따라붙었소. 나는 배에서 바라본 흑인 노꾼들을 잊지 못하오. 그들의 눈동자가 햇빛에 반짝였고 노래하며 노를 저었지. 그들의 얼굴은 기괴한 가면 같았으나 몸은 뼈와 근육으로 단단했고 움직임은 활기찼소.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도 그 자리에 존재할 자격이 있었고 그 자체로 자연스러웠소. 그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 위안이 되었소. 하지만 그러한 위안도 오래가지 못했소. 하루는 저남 하나가 해안에 정박해 있었는데 아무 정착지도 없는 곳에서 숲을 향해 포탄을 쏘아대고 있었소. 긴 대포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흩날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 광경은
기묘한 광기로 가득 차 있었소. 우리는 그 배에 편지를 전해주고 다시 항해를 이어갔소. 그 배에서는 하루에 3명씩 열병으로 죽어간다고 들었소.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묘한 이름을 지닌 정착지들을 지나쳤소. 죽음과 거래가 한데 얽힌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말이오. 강어귀에 이르기 전까지 1달 넘게 그런 해안을 따라 항해했소. 1달이 넘어서야 마침내 그 거대한 강이 여기에 다다랐소. 우리는 정부가 있는 곳 앞바다에 닻을 내렸지만 나의 일은 강을 따라 200마일쯤 더 들어간 곳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소.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배편을 찾아 그곳으로 향했지. 나는 작은 연안 증기선에 올랐고 그 선장은 스웨덴 사람이었소. 그는 내가 뱃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나를 조타실로 불러주었소. 그는 마르고 창백했으며 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무뚝뚝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 배가 초라한 부두를 떠나자 그는 육지를 향해 고개를 툭 젖히며 비웃듯 말했소. 저기서 살아본 적 있소? 내가 예라고 하자 그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소. 이 정부 관리들이라는 자들 참 한심하지 않소? 몇 프랑 남짓한 돈 때문에 저 짓을 하다니. 저 인간들이 저 위쪽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나는 곧 보게 될 거라고 했지. 그러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소. 너무 자신하지 마시오. 얼마 전 나랑 같이 간 스웨덴 사람 하나가 길에서 목을 매달았소. 목을 매달다니 왜 그런 짓을? 내가 놀라 묻자 그는 여전히 무심하게 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소. 누가 알겠소? 아마 햇볕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이 땅 자체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 잠시 뒤 우리는 강의 굽이 하나를 돌아섰고 눈앞에 기지가 나타났소. 바위 절벽 아래에는 뒤집힌 흙더미들이 널려 있었고 언덕 위엔 철지붕을 얹은 집들이 띄엄띄엄 서 있었소. 절벽에서는 연신 폭발음이 들려왔고 흙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소. 사람들은 개미처럼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햇볕은 그 모든 것을 눈부시게 태워버렸지. 스웨덴 선장은 손가락으로 절벽 중턱을 가리켰소. 저기 보시오. 당신 회사의 기지요. 짐은 곧 보내주겠소. 내 계상자라 했지? 잘 가시오. 나는 풀 속에 내팽개쳐진 보일러 하나를 지나 언덕으로 올라갔소. 바퀴가 하늘을 향한 작은 철도 차량, 녹슨 레일더미 같은 고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 그러다 숲 가장자리에 이르자 검은 형체들이 나무 그늘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소. 그들은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지. 나는 눈앞의 풍경에 몸서리를 쳤소. 그들은 적도 아니었고 범죄자도 아니었다. 이제는 그저 굶주림과 병에 시달리다 그림자처럼 사라져가는 존재들이었지. 어떤 이는 나무에 기대어 눈만 굴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손발을 웅크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소. 나는 무심코 호주머니에서 비스킷을 꺼내 어린 소년처럼 보이는 한 이에게 내밀었지. 그의 눈은 공허했고 손가락만이 천천히 움직여 그것을 움켜쥐었소. 그곳은 마치 죽음을 위한 숲 같았소. 모든 소리가 잠잠했지만 저 멀리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급류의 소음만이 이 풍경 위를 덮고 있었소. 나는 견딜 수 없어 다시 언덕 쪽으로 올라갔지. 거기서 나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번듯한 칼라와 커프스를 한 한백인 사내를 만났소. 그는 회사의 회계사였소. 그의 셔츠와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는 이 황폐한 땅에서는 오히려 기적 같아 보였지. 그는 차분히 말했소. 나는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온 겁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소. 이곳에서 바람을 쐰다는 건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낯설게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에게 호감을 품게 되었소. 혼돈 속에서도 단정한 옷차림을 지키는 건 일종의 강인함이었으니까. 나는 그곳 기지에서 열흘이나 머물러야 했소. 끝없는 혼란 속에서. 마리오. 마당에는 먼지투성이 흑인 짐꾼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나가며 헐값의 면직물, 구슬, 황동줄 따위가 산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대신 값진 상아가 아주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지. 나는 마당 한쪽 초라한 오두막에 머물렀지만 종종 회계사의 사무실로 피신하곤 했소. 그의 사무실은 판자로 얼기설기 지어진 방이었는데 틈새로 햇빛이 들어와 그가 책상 앞에 서 있으면 목에서 발뒤꿈치까지 줄무늬가 생겼지. 파리떼가 윙윙거렸고 더위는 숨 막힐 정도였소.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고 장부는 늘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소. 어느 날 그는 펜을 움직이다 말고 무심히 이렇게 말했소. 강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마 커츠 씨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커츠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소. 훌륭한 요원이지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물었고 그는 마침내 설명을 덧붙였소. 지금은 안쪽 무역소의 책임자입니다. 진짜 상하산지 말이오. 그는 다른 모든 요원들이 모은 상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보내오지요. 그는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렸고 방 안에는 파리들의 윙윙거림만 가득했소. 그 순간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때의 짐꾼 무리가 도착했소. 온갖 잡음과 욕설이 터져나왔고 그 와중에 기지 책임자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지. 회계사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내게 차분히 말했소. 저 환자 이제 들을 수조차 없군. 나는 깜짝 놀라 물었지. 죽은 겁니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소. 아니요, 아직은. 그러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소. 정확한 기록을 해야 하는데 저 야만인들의 소란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때문에 집중이 흐트러지지요. 커츠 씨를 만나게 되면 여기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 전해주시오. 편지는 쓰지 못합니다. 우리 전령들은 믿을 수 없거든요. 그는 다시 장부에 몰두했고 나는 방을 나서며 문가에서 잠시 뒤돌아보았소. 파리 소리만 가득한 방 안에서 환자는 축 늘어져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회계사는 묵묵히 정확한 기록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지. 창밖으로는 여전히 죽음의 숲 나무들이 고요히 서 있었고 말이오. 그 다음 날 나는 마침내 기지를 떠나 육로 행군에 합류했소. 짐꾼 60명이 줄지어 서 있었고 우리는 200마일에 달하는 길을 걸어야 했지. 길은 끝없이 이어졌소. 눌린 풀밭 위에 새겨진 좁은 길들, 불탄 땅 위의 길, 덤불 사이를 가르는 길, 돌산을 오르내리는 길.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사람이 없었소. 인간은 오래전에 사라져버렸고 마을들은 풀더미로 무너져 있었지. 내가 지나친 황폐한 초가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더섭시 보였소. 날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했소. 아침에 출발해 짐꾼들의 맨발이 흙길을 구르는 소리를 들으며 행군하고 밤에는 야영하고 다시 길을 나서는 것. 그러나 종종 길과 풀숲에 짐꾼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걸 보았소. 물병은 텅 비었고 긴 지팡이는 옆에 버려진 채 그는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지. 어쩌다 멀리서 북소리가 울리기도 했소. 먼 숲속 어딘가에서 메아리처럼 진동했는데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리스도교 나라의 종소리만큼이나 깊은 의미가 있는 듯 느껴졌소. 행군 도중 군복을 느슨하게 걸친 백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무장한 잔지바르인들에게 둘러싸여 취한 듯 떠들어대며 도로 관리라는 임무를 수행 중이라 했소. 하지만 내가 본 건 길 위에 쓰러진 한 흑인의 시체뿐이었소. 그의 이마엔 총알 자국이 있었지. 내 동행은 살집이 있는 백인이었는데 더위 속에서 자꾸 기절하는 버릇이 있어 고생을 많이 했소.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코트를 펼쳐들고 깨어나기를 기다리곤 했지. 그는 나는 돈을 벌러 온 거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소? 라고 말했지만 끝내 열병에 걸려 가마에 실려야 했소. 가마는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했는데 그 무게 때문에 불평이 끊이지 않았소. 짐꾼들이 도망치거나 짐을 버리고 달아나기도 했지. 그래서 나는 연설하듯 몸짓을 섞어가며 설득했고 다음 날에는 겨우 다시 행군을 이어갈 수 있었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마는 덤불 속에 나뒹굴었고 그 남자는 코피를 흘리며 비명을 질렀소. 그 순간 나는 예전에 만났던 그 의사가 한 말이 떠올랐소. 인간이 현장에서 겪는 정신적 변화를 관찰하는 건 흥미로운 일이지요. 나는 점점 그 관찰 대상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요. 15날이 지나 마침내 강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고 나는 중앙기지에 도착했소. 그곳은 습지와 숲으로 둘러싸인 강가에 후미진 곳에 있었고 세면은 갈대로 만든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지. 들어가는 문은 무너진 틈새 하나가 전부였소. 그 첫인상만으로도 이곳이 무능과 방치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백인들이 건물 사이를 느릿느릿 걸어나와 나를 힐끔 보더니 곧 사라졌소. 그중 콧수염이 검게 난 사내가 흥분한 목소리로 내게 달려와 배가 강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라고 외쳤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소. 그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모두들 훌륭히 대처했지요. 라며 안절부절 못했고 곧 총 지배인을 만나야 합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소. 라고 덧붙였소. 나는 아직 배도 보지 못했는데 그가 말하길 두어 날 전 배가 강이돌에 부딪혀 침몰했다는 거였소. 그렇게 나는 새로 맡게 될 증기선이 물밑에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부터 알게 된 거요. 나는 곧 지배인을 만나게 되었소. 그는 창백한 얼굴에 뾰족한 수염을 기른 키가 큰 사내였지. 웃을 때마다 이빨이 번쩍 드러났고 표정은 늘 온화한 듯 보였소. 그러나 그 온화함 속에는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소. 마치 실제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림자 같았소. 그는 내 손을 오래 잡으며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했소. 그의 말투는 너무 부드럽고 친절해서 차라리 불안할 정도였지. 나는 그가 실제로는 아무 감정도 품지 않은 채 단지 친절한 몸짓만 반복하는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소. 그는 배가 침몰한 일에 대해 태연하게 말했소. 정말 유감스러운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강이 워낙 변덕스럽지요. 그러고는 내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며 덧붙였소. 당신은 곧 그 배를 수리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빨리 말입니다. 커츠 씨가 상아를 산더미처럼 모아두었는데 강이 막혀 운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제야 커츠라는 이름을 다시 들었고 그가 이곳에서도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소. 사람들은 속삭이듯 그의 이름을 말했는데 거기엔 존경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소. 며칠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그 침몰한 배 곁에 묶여 있었소. 배는 물속에 반쯤 가라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그 주변을 서성거릴 뿐이었지. 나는 혼자서 배 밑으로 들어가 기어다니며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하기 시작했소.
녹슨 못, 부러진 판자, 빠진 볼트, 모든 게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소. 한 번은 내가 배에서 기어 나올 때 지배인이 갑자기 나타나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소. 정말 대단하군요.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나지 않았소.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지.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고 나는 그 등 뒤를 보며 소름이 돋았소.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가 특별히 유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소. 다만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그는 이곳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요. 이 땅에서는 병에 쓰러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권력이었으니까. 나는 며칠 동안 중앙기지에서 머물며 다른 요원들을 만났소. 그들은 겉으로는 서로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불신과 시샘을 품고 있었지. 누구나 자기의 작은 이익을 지키려 애썼고 남이 성공하면 곧 그를 헐뜯었소. 어느 날 나는 배 옆에서 땀에 절어 판자를 고치고 있었는데 언덕 위 건물 발코니에 앉은 두 사내가 내게 손짓해 불러올렸소. 그들은 은밀하게 속삭이며 지배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고 또다시 커츠의 이름을 입에 올렸지. 커츠 씨야말로 진짜 사람이요. 그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모든 무역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내려 하고 있지. 그러나 그 말은 곧 비웃음과 한숨으로 바뀌었소. 하지만 저 지배인이 그를 곱게 볼 리 없지. 이미 질투로 눈이 멀어 있으니까.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점점 기묘한 기분이 들었소. 마치 이 기지 전체가 음모와 소문으로만 돌아가는 듯 했지. 실제 일은 거의 없었고 장부와 보고서, 서로의 험담과 중상만이 가득했어. 다른 이들 역시 속삭이듯 내게 커치에 대해 말했소. 누구는 그를 천재라 했고 누구는 위험한 인물이라 했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소. 그 이름이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이었지. 어느 저녁 지배인이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소. 당신은 커츠 씨를 만나게 될 거요.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그는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말보다도 더 많은 걸 드러내고 있었소. 나는 그 순간 이 기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소.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인물들이 그를 중심으로 속삭이며 움직이고 있었지. 그 이름, 커츠. 그것은 이미 신화처럼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소. 어느 날 오후 나는 배의 고장 난 부분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요란한 소란을 들었소. 사람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고 곧 불이다라는 외침이 뒤따랐지. 나는 달려가 언덕을 올랐고 그곳에서 창고가 불길에 휩싸인 광경을 보았소. 불꽃은 삽시간에 지붕을 태워버렸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소.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며 모래를 퍼나르다가 금세 지쳐버렸지. 누군가는 바가지를 들고 달려왔는데 안에 담긴 건 물이 아니라 사발 하나 분량의 구멍난 통 속 물뿐이었소. 그 겉마저도 절반은 뛰어오는 사이 흘려버렸지. 나는 그 황당한 광경에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소.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무능하게 이리저리 달리기만 했지. 그때 갑자기 한 사내가 나타나 지붕 위로 기어오르더니 통에 든 물을 불 위에 끼얹었소. 그러나 그 양은 불길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지. 결국 창고는 잿더미가 되었고
사람들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넋을 잃고 서 있었소. 그 와중에 지배인은 어김없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 모두들 훌륭히 대처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했지. 나는 그 장면에서 기묘한 소름을 느꼈소. 불길이 삼킨 것은 창고였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곳 사람들의 무능과 허위였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도 똑바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소. 그들은 오직 보고서를 꾸밀 뿐이었소. 불이 꺼진 뒤 나는 창고 잔에 옆에서 주저앉아 헐떡이는 흑인 노동자 하나를 보았소. 그는 온몸에 재가 묻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를 가리키며 방화범이다 라고 소리쳤지. 그 불쌍한 자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2명의 무장한 병사가 그를 끌고 가버렸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소. 그날의 모든 일이 비현실적인 연극 같았기 때문이요. 나는 침몰한 증기선을 수리하는 일을 맡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소. 배 밑바닥을 고정하려면 튼튼한 못과 판자가 필요했는데 창고 화재 이후 재고는 모조리 사라졌지. 나는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늘 없습니다. 라는 대답뿐이었소. 나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소. 자재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나에게 주지 않는 듯 했거든. 배가 수리되지 않으면 나는 강을 오를 수 없고 그렇다면 커치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길을 막고 있는 듯 했소. 나는 방마다 들러 부품 하나라도 얻으려 애썼지만 서류와 규정, 끝없는 핑계만 돌아왔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배편을 기다려야 한다. 그 모든 말이 내게는 고의적인 지연으로 들렸소. 하루는 내가 다시 창고 담당자에게 못을 달라고 조르는 중이었는데 그는 태연히 웃으며 말했소. 못이요? 네, 곧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요. 그 웃음은 기묘했소. 나는 순간 그들이 모두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소. 특히 지배인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내 수리가 더뎌질수록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듯 보였지. 나는 혼자서 배 안에 기어들어가 녹슨 철판을 손톱으로 긁어내며 어떻게든 이걸 다시 띄워야 한다고 중얼거렸어. 날마다 땀에 젖어 쇳조각을 붙잡고 있노라면 내 안에서 이상한 열정이 타오르는 걸 느꼈지. 강으로 가야 했다. 커츠를 만나야 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그 길을 막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무능이 아니었소. 의도적인 방해였소.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지. 며칠 뒤 갑자기 기지하니 소란스러워졌소. 낯선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온 거요. 그들은 금빛 장식이 달린 헐렁한 옷을 입고 허리에 권총을 찼으며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지. 그들의 뒤로는 짐꾼들이 수십 마리의 누새를 몰고 따라왔는데 짐꾸러미마다 말라붙은 고기, 위스키 상자, 장총들이 가득 실려 있었소. 그 무리는 엘도라도 탐사대라 불렸는데 지배인의 삼촌이 이끌고 있었소. 그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탐욕으로 번쩍였지. 나는 그 무리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소. 그들에겐 아무런 질서도 목적도 없어 보였고 오직 한 가지 욕망만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지. 바로 상하, 더 많은 상하였소. 지배인은 그들을 두 팔 벌려 맞이했소. 웃음소리가 크고 떠들썩했지.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것은 어떤 음모의 시작처럼 보였소. 탐사대 사람들은 며칠 동안 기지에 머물며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떠들었소. 그들의 말은 오직 상하뿐이었고 그 탐욕은 눈에 보일 정도였지.
나는 밤마다 언덕 위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숲속 야수의 포효처럼 음산했소. 마침내 그들은 출발했소. 무거운 짐을 진 노새들이 줄지어 길을 따라 올라갔고 그 뒤로 욕설과 채찍질이 이어졌지.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차라리 안도했소. 그러나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몰려왔지. 그들의 탐욕이 어디로 향할지, 무엇을 삼켜버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요. 마침내 배는 간신히 수리되었소. 나는 오래된 목과 쇠조각을 모아붙이며 어떻게든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지. 배는 여전히 반쯤 망가진 상태였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내 아이처럼 다루기로 했소.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벅차올랐거든. 우리는 새로 짐꾼들을 구해 배에 태웠고 무장한 경비 몇 명도 합류했소. 배는 느리게 그러나 꾸준히 강을 따라 안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지. 강양 쪽은 빽빽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고 잎사귀들은 태양빛에 반짝이며 우리의 침묵을 감싸고 있었소. 강물은 느리게 흘렀고 바람은 거의 없었소. 우리는 엔진 대신 증기 보일러를 돌리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지. 배가 휘청일 때마다 나는 선체의 밑바닥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소. 이 배는 내 생명줄이었고 동시에 커치에게 다가가는 길이었으니까. 숲은 묘하게도 살아있는 듯 보였소.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숨어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지.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소. 새소리도 웃음소리도 아무것도 오직 증기선의 푸른 연기와 강물의 출렁임만이 세상을 채우고 있었소.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나아가지 못했소. 구비마다 새로운 위험이 있었거든. 어떤 곳은 강이 야타배가 걸려버릴 뻔했고 또 어떤 곳은 바위 투성이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선체가 찢겨 나갈 수 있었지. 나는 수시로 뱃머리에 서서 깊이를 재고 물살을 살피며 길을 찾아야 했소. 가끔 강변에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소. 그들은 반쯤 나체였고 창이나 활을 손에 들고 서서 우리를 바라보았지.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소. 그저 침묵 속에서 우리를 따라오듯 숲 사이로 움직였지. 그 눈빛은 날카로웠고 불길했소. 그럴 때마다 배 위의 병사들이 총을 움켜쥐곤 했지만 나는 발포하지 못하게 했소. 이 침묵의 숲속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린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으니까. 그 항해는 마치 끝없는 꿈 같았소. 낮이면 태양 아래에서 숲이 빛났고 밤이면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그저 강의 호흡에 몸을 맡겼지. 그때마다 나는 점점 알 수 없는 매혹에 사로잡혔어. 이 길 끝에서 내가 마주하게 될 커츠.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왜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걸까? 강은 우리를 점점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소. 우리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소. 강은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숲은 우리를 삼키듯 다가왔지. 양쪽 강변은 벽처럼 치솟았고 나무잎과 덩굴은 서로 얽혀 어두운 장막을 드리웠소. 낮에도 어둠이 깔려 있었고 밤이면 숨조차 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지. 짐꾼들은 점점 불안해졌소. 그들의 노랫소리는 사라졌고 눈빛은 숲을 향해 두려움에 흔들렸지. 가끔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고 이상한 함성 같은 소리가 메아리쳤소. 그러나 정작 우리 앞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소. 숲은 늘 침묵했지. 그 침묵이 우리를 더 공포에 몰아넣었소. 하루는 갑자기 배 앞에서 물살이 요동쳤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강변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들었지.
짐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갑판에 엎드렸고 병사들은 총을 옮켜쥐고 허둥댔소. 나는 침착하게 증기 압력을 높이라고 외쳤소. 배가 앞으로 튀어오르듯 달리자 공격은 곧 멎었지.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순간 숲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눈들을 똑똑히 느꼈소. 그날 밤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여 속삭였소. 저 안쪽에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짐꾼 몇 명은 새벽이 밝기도 전에 몰래 숲으로 달아나 버렸소. 나는 갑판에서 지도를 펼쳐보며 우리가 이제 커츠가 있는 무역소와 그리 멀지 않다는 걸 알았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 그러나 갈수록 강은 배를 가로막는 듯 험해졌고 사람들의 두려움은 깊어졌소. 병사들은 자기들끼리 술렁이며 커치에 대한 소문을 나누었소. 누군가는 그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가 여전히 상아를 산더미처럼 모아놓고 있다고 했소. 심지어 그가 토착민들 사이에서 신처럼 숭배받는다는 말까지 떠돌았소. 나는 이 모든 소문 속에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소. 그러나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과 집착이 나를 사로잡았지. 숲과 강이 나를 압박하면 할수록 커츠라는 이름은 더욱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소. 마침내 어느 날 멀리서 짙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게 보였소.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지. 그러나 그 연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스며 있었소.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날 아침 우리는 강의 좁은 구비를 돌아 나아가고 있었소. 양쪽 숲은 마치 검은 벽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지. 갑자기 배 위로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소. 창이 강물에 꽂히며 철퍼덕 소리를 냈고 화살은 갑판을 두드리며 파고들었지. 병사들은 허겁지겁 총을 쏘아댔지만 숲은 여전히 침묵했소. 아무도 보이지 않았소. 그저 끝없는 녹음 속에서 날아드는 살점 같은 것들 뿐이었지. 나는 기관실에 신호를 보내 증기를 올렸소. 배는 울부짖듯 기적을 울리며 앞으로 튀어나갔지. 그러나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주타수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소. 그의 옆구리에 굵은 창이 깊이 박혀 있었지. 그는 발밑에 널려있던 구두를 붙잡으며 마지막까지 핏물을 쏟아냈소. 눈이 점점 흐려지더니 몸은 축 늘어져 내 품에 쓰러졌지. 나는 잠시 그를 아는 채 넋을 잃고 있었소. 그러나 곧 배는 앞으로 나아갔고 나는 손수 그 시신을 강물로 밀어내야 했소. 물결이 그를 덮치고 곧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그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깨달음에 사로잡혔소. 숲은 여전히 침묵했고 강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흐르고 있었지. 죽음이 눈앞에서 벌어졌지만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흘러가고 있었소. 사람들은 여전히 숲속에 숨어 있었다. 그들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커츠의 기지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지.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이미 죽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소. 우리는 강을 한 굽이 더 돌았고 마침내 강변 위쪽에 기묘한 오두막들이 드러났소. 지붕은 삐죽삐죽하고 벽은 사가 있었으며 그 앞에는 상아로 만든 기둥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었지. 처음에는 그저 장식처럼 보였으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해골이 밝힌 말뚝이라는 걸 깨달았소. 사람의 머리뼈들이었소. 배 위의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지. 그 광경은 차라리 섬뜩한 의식 같았소. 숲은 고요했고
강물만이 출렁이며 그 광경을 비추고 있었지. 그때 강둑에서 한 무리의 토착민들이 모습을 드러냈어. 그들은 반쯤 나체였고 창과 방패를 든 채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지. 그러나 그것은 위협이라기보다 환영에 가까웠소. 그들의 눈빛은 우리를 향해 열광적으로 빛나고 있었고 몸짓은 춤처럼 흥분에 차 있었소. 그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소. 그 남자는 유럽인의 옷차림을 흉내내고 있었는데 색색의 천을 뒤범벅해 걸쳤고 목에는 황동 장식이 달려 있었지. 그는 얼굴에 기이한 웃음을 띠며 손을 흔들었고 우리 배에 올라타더니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소. 환영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셨군요. 그는 자기를 러시아인이라 소개했소. 얼굴은 앳됐고 눈은 광기로 반짝였지. 그는 열정적으로 손짓하며 커치에 대해 떠들어댔소. 그분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바꾸어 놓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그분을 신처럼 받들지요. 상하도, 충성도 모두 그분의 것이에요. 나는 그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알 수 없는 기운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소. 강, 숲, 사람들, 모든 것이 커츠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맴도는 듯했지. 우리는 마침내 그 무역소 앞에 닻을 내렸소. 환영인지 위협인지 알 수 없는 함성 속에서 나는 강하게 느꼈지. 드디어 커츠와 마주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 러시아인은 내 옆에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댔소. 그는 커츠에게 완전히 매혹된 듯했지.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뜨겁게 빛났고 말은 거의 광란에 가까웠소. 저는 그분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몇 번이고요. 제가 병들었을 때도 굶주렸을 때도 그분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제 목숨까지도요. 그는 갑자기 웃으며 내 팔을 붙잡았소.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모든 걸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숲, 이 강, 이 사람들 모두 그분을 숭배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신이지요. 나는 그 열광적인 말들을 들으며 오싹한 기분이 들었소. 동시에 알 수 없는 매혹이 나를 휘감았지. 커츠, 그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러시아인은 계속해서 커츠가 상하를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가 이곳 토착민들을 어떻게 단번에 굴복시켰는지를 늘어놓았소. 그분은 그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분이 말을 하면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경애와 광기가 뒤섞여 있었지.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소. 혹시 이 모든 게 단순한 광신에 불과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커츠라는 인물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 걸까? 그 순간 강 위에 석양이 드리워졌고 숲은 붉게 물들며 어두워지고 있었소. 나무들 사이에서 토착민들의 노랫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고 그 음율은 마치 장송곡 같았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알았소. 곧 나는 커츠와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사건이 될 거라는 걸.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냈소. 사람들이 숲속에서 조심스레 들것을 메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말라붙은 듯한 몸이 누워 있었지. 그가 커츠였소.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소. 키는 크지만 살이 다 빠져버려 마치 해골에 살점만 붙어 있는 듯 보였지. 피부는 잿빛이었고 이마는 넓고 번들거렸으며 눈만이 이글거리며 살아있었소. 그 눈빛은 병든 육신 속에서
아직도 타오르는 불꽃 같았소.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곧 숲속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소. 창과 방패를 든 토착민들이 울부짖으며 땅에 엎드렸지. 나는 그 순간 그가 왜 신처럼 숭배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소. 그의 육신은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히 강렬했거든.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소. 드디어 왔군. 목소리는 약했지만 기묘하게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지.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소. 나는 앞으로 나아가 그와 마주했소. 그의 눈이 내 눈을 꿰뚫는 듯 마주쳤고 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지. 그 눈빛은 광기와 지혜, 탐욕과 고통이 한데 섞인 심연 같았소. 러시아인은 흥분에 속삭였소. 보셨습니까? 그분은 아직도 강하십니다. 그는 병들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소. 다만 느꼈지. 지금 내가 마주한 이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고 탐험가도 아니며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는 이 어둠의 심장, 그 자체였소. 커츠는 거의 뼈만 남은 몸으로 들것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손이 공중을 스치듯 흔들리자 숲속이 울부짖었소. 함성이 강물을 흔들고 북소리가 땅을 울렸지. 마치 그 한 손짓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듯 했소. 나는 믿기지 않았소. 그는 병으로 쓰러져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여전히 모든 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소. 그의 눈빛은 불길처럼 번쩍이며 사람들을 꿰뚫었고 그들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소. 러시아인은 내 귀에 속삭였지. 보셨죠?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아무도 저분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분이 원한다면 이 숲의 모든 영혼이 스스로 목숨을 바칠 겁니다. 나는 그 말에 소름이 끼쳤소. 그토록 쇠약한 육신 속에서 어떻게 그런 권력이 흘러나오는 걸까? 그것은 더 이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었지. 그날 밤 우리는 무역소 근처에 머물렀소. 강둑에는 불빛이 가득했고 토착민들은 북을 두드리며 밤새 춤을 추었지. 그것은 환영이자 숭배의 의식이었소. 커츠는 들것에 누워 있었지만 그 울림 하나하나가 오직 그를 위한 것이었소. 나는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느꼈소.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권력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 끝을 나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었지. 커츠는 육신이 무너져가고 있었으나 그의 정신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소. 그러나 그 불꽃은 빛이라기보다 광기에 가까웠고 그 광기는 숲과 강, 사람들 모두를 휘감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소. 커츠는 숨을 몰아쉬며 들것 위에 앉아 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으나 단어 하나하나에는 강렬한 힘이 깃들어 있었지. 나는 그들을 문명으로 이끌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빛을 주려 했지. 하지만 그들은 상하를 바쳤다. 그들은 복종했다. 그들의 영혼은 내 것이다. 그의 눈이 번쩍이며 빛났소. 병든 육신 속에서 아직도 꺼지지 않은 광채가 타올랐지. 상하. 산더미 같은 상하. 나는 그것을 쌓았다. 그것은 힘이고 그것은 진리다. 그것은 내가 세운 제국의 기둥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소.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광기에 가까웠지. 그는 상하를 통해 세상을 움켜쥐고 있다고 믿고 있었소. 러시아인은 눈이 빛나며 내게 속삭였소. 보셨습니까? 그는 천재예요. 아무도 그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걸 보았고 모든 걸 가졌습니다.
커츠는 다시 말을 이었소. 나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유럽의 모든 이들을 이 땅으로 불러오고 그들에게 무릎 꿇게 하고 싶었다. 내가 신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흔들렸지. 그러나 이내 기침이 터져나왔고 피가 그의 입술을 적셨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지배한다. 숲도 강도 사람들도 모두 내 것이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소. 그는 분명 위대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으나 그 힘은 이미 그 자신을 삼키고 있었거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소. 이 사람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무역상이 아니라 권력과 관계에 집어삼켜진 존재라는 걸. 그는 스스로의 야망 속에서 파멸해 가고 있었소. 커치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소. 그의 몸은 이미 그림자처럼 가벼워졌고 숨소리는 바람 같은 신음이었지.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불길처럼 타올랐소. 그는 간헐적으로 말을 내뱉었소. 내 보고서를 유럽으로 보내야 해. 그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나의 사상, 나의 계획, 모두 전해야 한다. 나는 그의 옆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위대한 이상이라기보다 허망한 망상처럼 느껴졌소.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간의 욕망이 끝까지 밀려간 자리에서 홀로 서 있는 존재 같기도 했지.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더 불안해 보였소.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무언가를 쫓아내려는 듯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반짝였지. 그때 그의 입에서 낮고 길게 그러나 선명하게 울려 퍼진 말이 있었소. 공포! 공포! 그 한마디는 절규 같았고 동시에 고백 같았소. 그 소리는 방 안을 메아리치며 퍼져나갔고 내 귓속에 깊게 남았지. 그것은 삶 전체에 대한 심판 같았고 인간의 욕망과 관계가 도달한 끝에서 터져나온 외침 같았소.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옆으로 떨구었고 숨소리는 끊겼소.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불빛은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지. 나는 그 옆에 앉아 있었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두 단어만이 지금도 내 마음에 도장처럼 찍혀남아 있지. 커츠는 그렇게 떠났소. 그의 마지막 숨결은 어둠 속에서 꺼지는 불씨 같았고 남은 건 그 섬뜩한 말뿐이었지. 공포! 공포!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허겁지겁 수습했소. 서둘러 땅을 파고 조잡한 나무 십자가를 꽂아 묻었지. 그 장례는 마치 의무적인 절차처럼 건조했소. 숲과 강은 여전히 침묵했고 북소리도 함성도 사라졌지. 마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듯했소. 나는 배로 돌아왔소. 배는 이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지. 엔진은 낮게 으르렁거렸고 증기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소. 나는 키를 잡고 강을 내려가기 시작했소. 강물은 여전히 느릿했고 숲은 여전히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제 모든 풍경이 달라 보였소. 나는 그 숲을 지배했던 자, 인간의 탐욕과 광기의 끝에 서 있던 자를 눈앞에서 보았고 그가 남긴 마지막 단어를 들었으니까 공포.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소.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모든 그림자, 모든 타락, 모든 허물을 꿰뚫는 말이었지. 나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것을 느끼며 증기선의 바퀴가 물살을 가르는 소리를 들었소. 숲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마치 그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해 속삭이는 듯 했소. 너도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리라. 나는 고개를 저으며 강을 내려갔소. 그러나 커츠의 그림자는 여전히 배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고 메아리쳤지. 나는 결국 유럽으로 돌아왔소.
모든 게 이전과 다름없는 듯 보였지. 도시의 거리엔 전등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검은 옷을 차려입고 가며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소. 그러나 내 마음속엔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었지. 강과 숲, 커츠의 눈빛,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이 말이오. 나는 마침내 그의 약혼녀를 찾아갔소.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소. 그녀의 집은 조용했고 차분한 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 그녀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커치에 대해 물었소. 그분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셨나요? 나는 그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소. 그녀는 여전히 커츠를 위대한 인물, 정의로운 정신, 빛과 이상을 품은 사람으로 믿고 있었지. 그녀의 신념은 너무도 순수했고 나는 그 신념을 부술 수 없었소. 잠시 침묵 끝에 나는 대답했소. 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부시게 밝아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제 영혼과 함께였지요. 그는 저를 사랑했어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가슴 속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소. 나는 진실을 알았지. 커츠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공포였으니까. 그러나 나는 차마 그 진실을 말할 수 없었소. 그녀의 방은 고요했고 창밖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소. 나는 그 붉은 빛 속에서 다시 강과 숲을 떠올렸지. 그리고 깨달았소. 그 어둠은 여전히 세상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걸. 그날 나는 그녀의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느꼈소. 세상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고 그 침묵은 마치 거대한 강처럼 끝없이 흘러 바다 너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어둠의 심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마음속 깊은 어둠을 마주하게 되네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도 삶의 진실이 숨쉬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야기의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울림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